이쪽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이경 박사님이 지금부터 지금 한 5분 다 돼가는데요. 한 40분 정도?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어디 제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예, 예. 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심하게 알아서 사실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원래 저는 전공은 이쪽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그 한 거의 20 몇 년 전에 이제 연구원에서 이거 외국인 연구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했는데 이 연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주제가 이제 이민 정책이라고 했지만 이제 상당 부분은 그 이민 정책이 갖고 있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상당 부분은 지금 이제 인구 변동에 따른 그 이민자의 유입 활용 정책 쪽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제가 연구했던 분야도 주로 이제 노동시장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민 정책을 어떻게 범주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는 그러니까 이민자의 유입 활용 정책과 그다음에 사회 통합 정책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유입 활용 정책은 어떤 분야에 어떤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그 이민자들에 대한 체류 자격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노동시장 경제적 영향은 어떤 거고 뭐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정책은 말 그대로 이제 이민자가 뭐 정주화를 하든 뭐 아니면 준정주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든 그 이제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통합되지 않으면 그게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 통합 비용을 줄이고 좀 더 그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이제 경제적 편익을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이제 모양새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여기는 뭐 넓게는 뭐 차별 금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공유부터 자료 공유부터 발집을 공유부터 해주시죠. 아니요, 예, 지금 공유 안 돼 있나요? 공유돼 있나요? 예, 저 공유했는데 안 돼 있어요? 됐어요. 뭐 또 혹시 공유 안 됐을까 봐.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음. 통합 정책은 굉장히 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 이제 주로 OECD 국가들 우리보다 앞선 이제 이민을 경험했던 이민자 유입을 경험했던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한 이민자의 수요가 발생한 원인과 또 이민자들 들어오게 되면 그런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민자도 그러한 노동시장 구조에 그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민자가 유입 정책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관련해서 뭐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했던 정책 현안과 쟁점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자료는 그리고 제가 약간 보완을 하긴 한 건데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수요가 있어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국회의장실에서 이제 국회의장님이 뭐 몇 사람 이렇게 국회 사무처 모여놓고 이제 발표를 해달라 해서 그 발표했던 자료도 이 자료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제가 주로 정리한 제가 연구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걸 위해서 따로 작성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크게는 그 우리가 이제 이 이민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민이라고 이야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미그런트도 있고 에미그런트도 있고 그러는데 대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민 정책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걸로 이렇게 활용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민자 유입 정책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민자 유입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민자라는 개념은 이제 되게 어떤 사람을 이민자로 하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기준들을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1년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민자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비자 특성상 91일 이상
체류를 하는 사람들을 이민자라고 되게 통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OECD 국가나 다른 나라 이민자 통계에서도 이 기준들이 어느 정도 좀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90일 미만의 체류 비자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경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광으로 단기간 입국했다거나 그럴 때는 별도의 목적이 아닌 한 이민자 통계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인 그러면 그 나라에서 어, 살고 있는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제 이민자는 그보다는 약간 그렇게 파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파악하기도 하고, 어, 이제 그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귀화를 해서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통계들이 유형이 몇 가지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그 해외에서 출생한 인구에 플러스 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출생한 외국인 인구하고, 또 그 나라에 태어나서 뭐 지금 우리 화교처럼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 태어나고 들어왔지만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도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과거에 종교적인 이유로 들어왔던 통일교와 같은 그런 일본 여성이라든가 또 몇 세대에 걸친 화교,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통계적인 제한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세대까지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출입국 통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국인 개념하고 좀 다르다. 그렇게 통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크게는 지금 보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요 주도적 유형이라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의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받아들이는, 물론 여기에도 난민이라든가 뭐 결혼이민과 같은 이런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은 들어있으다마는 주된 목적이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제 호주 이런 나라처럼 인구 유입 정책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요주도적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대개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가족 이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민자의 그 유입 경로를 보게 되면 가족 이민이 많은데, 이 가족 이민의 시초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노동력으로 들어왔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족 초청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족 간 결합을 통해서 이민자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선발 이민 국가인 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북유럽 이런 국가들은 대개 이제 노동 이민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정주를 하고 한 거죠.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파독 광부나 간호사분들도 이제 70년대 석유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때 대부분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이민자 유입을 좀 단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왔던 것, 석유위기에 따른.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이민자를 노동력을 대량으로 생산했던 생산 시스템이 바뀌면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노동 절감형 구조가 돼 있고, 또 하나는 국제 분업에 의해서 저생산성 있는 분야들은 해외로 이제 이주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해서 이제 대량 유입이 줄어든 계기가 이제 1차 시기가 70대 초반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독일은 그런 선택을 하죠.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남길 원하면 남아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 많은 간호사분들과 간부들이 남았고, 또 가족을 초청했고, 또 그중에 일부는 이제 또 그 독일을 거쳐서 미국이나 캐나다 가고, 일종의 이제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는데, 가난한 나라에 그 노동력으로 들어왔던 광부나 이런 간호사, 이제 간호사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식 간호사라기보다는 약간은 간병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을 포용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놀라울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발 이민 국가들은 이제 남유럽 국가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들 최근에는 이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조차도 이민자를 고대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나라.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경제 발전 단계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유사한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노동 이민에서 가족 이민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 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제 노동 이민으로서 대량으로 받아들였던 행태는 좀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가족 결합이 많고, 이제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고용을 목적으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가족 이민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유럽 국가들은, EU 국가들은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가 된 것도 이제 그런 건데, 생겐 조약에 의해서 유럽 국가들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하죠, 국가 간에. 그래서 이제 지금 통계로 보게 되면 그 저숙련 외국 인력을 다른 나라로부터 도입하는 제도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영국 같은 경우도 티어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단순 인력에 대한 제도는 이제 그 비자는 있지만 도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필요가 없던 것도 있지만 수요가 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EU 영내에서 자유로운 노동 이동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럽 국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서유럽이나 북유럽 빠져나가고, 또 그 공백을 북아프리카에 줘서 메우는 그런 순환을 가지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은 또 서유럽으로 좀 들어와 있는, 뭐 이런 유럽 내에서도 그런 다양한 이주 형태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뭐 H-1B 비자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전문 인력 비자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7만 5천 명 정도 쿼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 아마 가장 많은 쿼터를 차지하는 게 이제 인도, 중국, 뭐 그다음에 한국 이런 국가들인데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인도의 많은 인력들이 그 미국의 전문 인력 노동 시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뭐 되게 스템이라고 해서 뭐 과학,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대부분 이런 외국의 이제 이민자들에 의해서 노동 시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이원 그 H-1B 비자는 한시적 체류 기간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사용자 스폰서십에 의해서 다시 이제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하고, 변경을 되면서 다시 이분들이 이제 그 시민권, 영주권을 갖고 그 이후에 시민권을 갖는 이런 형태.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노동 이민으로 가서 다시 정주행 이민으로 들어가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수요 주도적 국가들이고, 이제 공급 주도적 국가는 아까 이제 미국의 H-1B 비자를 설명했지만, 이거는 이제 별도의 그 이제 이민을 목적으로 도입하지만 취업 목적으로 도입도 하기도 하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이민자를 인구 정책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대개 이제 그 사람의 그 소득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경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능력 이런 걸 평가해서 인구로 유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꼭 필요한 분야로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캐나다나 뭐 호주, 미국 이런 나라들도 인구 정책으로서 이민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특정한 직종에 대해서는 그 리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종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민자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기서 나오는 그 수요 주도적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이제 대개 허용 분야를 정하고, 이건 전문 인력이 됐든 비전문 인력이 됐든 관계없이 어떤 분야를 허용할 것인지, 얼마만큼 허용할 것, 그 쿼터는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체류 기간은 어떻게 할 건지, 비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제휴들이 다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비자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비자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즘 이제 이민청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걸 결국은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제 그 출입국 쪽, 또 이민 행정 쪽을 하는 쪽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이민 행정과는 관계없이 그 나라에서의 또 수요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유입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이민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선별 시스템, 어떤 이민자를 또 선별한 장치를 이거는 되게 이제 다양한 부처에서 나눠져 하고 있는데, 뭐 아시아 국가에서도 나라마다 좀 다른데, 대만은 고용노동부, 우리로 말하는 고용노동부가 그걸 다 하고 있고, 일본은 후생노동성하고 법무성이 같이 하고 있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로 말하면 행안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나라마다 이제 그 어떤 정부의 거버넌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노동시장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베이스를 깔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좀 그 오래된 자료인데 제가 그 이제 한 2-3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걸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개념은 외국인 인구인데요. 근데 95년, 2018년 두 개 국가를 OECD 국가로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인제 뭐 적정 이민자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제 논의가 많죠. 그래서 이걸 임의적으로 뭐 "얼마가 적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 좀 들여다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거다.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죠. 새로 유입되는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가족 형성을 통해서 또 그 확대 재생되는 이민자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건데 지금 이제 독일이 인구가 8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개념으로 따지면 이민자가 대략 한 900만에서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비슷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영국은 전체 인구 대비 한 9%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제 프랑스는 그보다 약간 좀 낮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2.3% 정도입니다. 근데 인제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유럽의 이 국가들은 거의 80 년에 걸쳐서 이 이민자 유입이 이루어졌던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략 이 이민의 역사를 이제 90 년대 뭐 초중반부터 따지지만 실질적으로는 2000 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고용 호가제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자 유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2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게 80 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 국민들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이 시민 인식들이 그만큼 커 왔다는 거죠.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이제 노동력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되게 인제 아마 여기 선생님들 저기 주말에 서울역이나 인제 저는 이제 세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광화문 가시면 그 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은 주중에는 거의 없죠. 되게 인제 그 이 동남아시아 아닌 국적들이 있고 근데 이 동남아시아 국적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노동하는 사람들은 되게 뭐 들의 밭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바다에서 되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삶에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제 이런 인식들 이제 결혼 이민자들은 우리에게 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노동 인력들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 외국인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은 그 인력들이 생활 속에서 인제 드러나 있고 그게 몇십 년에 걸쳐서 맷집이 늘어난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다른 나라의 내노동들을 벤치마킹을 하기는 약간 좀 성급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무리 비자나 정책을 잘 만들어도 그 사회가 성숙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민자들의 어떤 유입이라든가 어떤 정주 선택이 이루어지는 게 역사적인 경험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제 이걸 보고 뭐 얼마 '우리는 아직 비중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제 그 외국인 인구하고 해외 출생 인구인데 해외 출생 인구는 인제 주로 그 아 국적을 취득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외국인 인구보다는 해외 출생 인구가 좀 많습니다. 여기 룩셈부르크는 뭐 아시겠지만 인구가 한 6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룩셈부르크는 이제 착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 대부분 독일 같은 경우 독일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되게 인제 그 해외 출생 인구들이 많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국적을 취득을 해서 그 나라 국민으로 되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제 제가 만든 데이터인데 이거는 인제 업데이트를 제가 안 했는데 보면 제가 이제 이거 데이터는 2015 년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 계량 분석을 좀 해 봤더니 이제 그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인제 이민자 유입이
고령화를 낮추느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젊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러면 한 나라의 전체 인구 구조가 두툼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초고령 사회를 좀 느리게 진입할 것인가. 근데 생각보다 그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뭐냐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 건데, 하나는 그 이제 젊은 이민자들은 들어왔다가 다른 나라로 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 나라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고령화가 됩니다. 예. 고령화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민자도 고령화 된다는 단순한 진리죠. 그리고 그 고령화를 낮추려면 고령화되는 이민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거나 이민자들이 더 많은 출산율을 갖거나, 근데 두 가지 다 우리가 해내기 쉽지 않죠. 빠르게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어느 나라나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민자의 유입을 조절을 해내고 정주하는 이민자들은 이제 그 나라의 고령화가 되고, 그래서 인제 이민자의 고령화 갖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만약에 우리 지금 이제 그 한국에 가장 많은 이민자는 있다고 말씀드린 동포들인데, 이 동포의 지금 3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동포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동포의 신규 유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동포가 한 10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전체 동포 인력의 한 절반 정도는 60세 이상 고령 사회로 이제 고령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외국 동포를 써 가지고 동포가 노동 시장에 문제가 있는 이런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동포의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주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이 역할을 했던 간병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이제 누가 이를 감당할 것인가. 뭐 이런 입장이 있고, 또 고령화되는 그 동포 인력들의 노후의 케어는 누가 해줄 건가. 우리는 이제 이 노후 보장이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국민의 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동포가, 그 외국 쪽 동포가, 그러니까 중국 동포 같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한국에 머물렀을 때 이건 완전히 지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여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제 무슨 몇 번 말씀드리냐. 서둘러 줘야겠는데요. 네네. 보니까. 그러네요. 예.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뒷이야기까지 먼저 했는데요. 그래서 인제 이거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이 이중 구조가 심하고 수도권이 집중돼 있다. 인제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최근에 조선업 쪽이 호황이 되면서 인제 이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데, 영암 대불공단은 전체 생산직의 70%가 외국인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60%가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생산 인력의 한 40% 정도가 이 불법 체류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산직의 70%가 외국인이라는 건 이미 외국인이 없으면 대불공단은 공장이 모두 스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이제 무너지는데, 그러면 여기에 왜 한국인들이 빠져나가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참 조선의 호황일 때는 제조업 평균이 2013년도에 임금이 100 이었으면 조선업은 123이었었어요. 근데 2019년 들어오면서 조선업하고 제조업 평균하고 임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인제 현장에 계신 말 들어보면 건설업보다 조선업이 훨씬 더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미스매치 문제에 의해서 인제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인제 제가 이거는 여기서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자,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이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력 부족을 해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 구조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클 거다. 그리고 이 이중 구조의 문제가 이민자에게 더 큰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이민 연구를 하는 결과를 보면 이민자들의 고위 집단은 훨씬 더 고소득이지만 하위 집단은 선주민보다 훨씬 더 하위 집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면, 아니면 정주를 하게 되면 이 영암 대불공단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공급해 주고 생산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한시적으로는 작동이 되지만
정주화를 하게 되고 시간이 흘렀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계 이야기인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되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지금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50만 명 정도 되고, 그런데 노동시장에 노동 공급을 해주는 통계를 보면 통계청 통계는 한 85만인데 이제 불법 체류자까지 하기도 130만에서 150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인데요. 지금 불법 체류자가 여기 지금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대만이 한 10만 명 되고 일본은 한 7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이 숫자가 결국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은 제가 2021년에 해봤는데요. 전체 이민자들을 보게 되면 이민자의 그 수도권 분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도 정주행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동포라든가 이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도권에 인구 소멸을 방지해서 이민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가령 뭐 지역의 잠김 효과로 이 지역에 머물러라 그렇게 하고 비자를 이렇게 해주지 않는 한 이민자도 되게 수도권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동포들을 대부분이 비수도권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당시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있으면 어, 체류 자격을 좀 더 좋은 체류 자격을 전환해 주겠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체류 자격이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수도권 옵니다. 그래서 동포가 가장 많은 전체 우리 이민자 중에서 가장 많은 80만 명 정도 되는데 수도권에 한 80%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인구 정책으로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집중하는 현상을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은 선주민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진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훨씬 이동성이 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데이터 전국의 그 226개 자치단체의 이민자 분포를 숫자를 만들었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여기 좀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들도 전부 어디에 몰려 있냐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하고 부울경에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이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불공단이나 뭐 광주의 이런 자동차 공단,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군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몰려 있다. 아직 보시겠지만 이 가운데 이 대형 산업단지가 없는 이런 지역들은 거의 이민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총량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지만 부문적으로 인구의 미스매치가 있는데 그 인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이민자들은 훨씬 더 이 선주민들하고 비슷한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부족하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이라 그러지만 처음에는 그게 맞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3D 분야에 이민자가 부족해진다거나 또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우리가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클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통계 이야기는 거의 끝났고 이제 몇 가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정책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현안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뭐 이제 저도 원래 이제 이 그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뭐 지역 고용 전략, 거버넌스 뭐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그 지역 노동 정책, 요즘은 지역 정책이라는 건 이제 제가 정리하는 건 있어요. 지역 정책이라는 건 지방 정부가 수행하는 게 지역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운영하는 게 이제 지역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는 중앙 정부일 수도 있고 지방 정부일 수도 있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일종의 분권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은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라는 큰 이슈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민 정책이 갖고 있는 이슈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어, 지금 뒤에가
부처별로 이제 관계 광범위하는데 지금 이제 그 정책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최근에 이제 이민청을 둘러싸고 있는 논의로 나와지는데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이민청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민청은 행정 단위로서 이민 행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지. 이민 정책을 이민청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려운 이야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민자라는 건 처음부터 고정된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체류 자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비정주 자격에서 정주 자격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정주 자격에서 다시 국민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우리나라 모든 정책은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30년 살아왔는데 아니면 20년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이 한국 내국인 청년들이 겪어야 될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것들 다 빠졌어요. 다 경험을 하지 못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국 국적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정책은 전부 국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혜택, 공적 혜택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민자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대표적인 정책 실패가 이제 동포 정책이 그런 건데 동포 정책도 한시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하자고 들어와서 이제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적 자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졌죠. 근데 어느 날 한국이 정주 자격을 줍니다. 근데 동포의 대부분은 아주 일부는 빼놓고는 전부 단순 노무 일에 저기 종사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저기 자리매김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난 거죠.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 정책을 논의할 때는 국민을 개념으로 할 게 아니라 좀 큰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정책 실패 이건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정책 쟁점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끝도 없이 이제 우수 인재 유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 이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령 한국에 인도의 젊은 인력들이 많이 오는데 5년 생존율이 5년간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이 중간 정거장이에요. 한국을 거쳐서 다른 나라로 가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온 유학생들도 전문 인력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생태계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서 가는 건데 한국에서 아주 대기업의 좋은 직장이 아닌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는 이 사람도 아는 거죠. 내가 한국에서 자기 나라 비하면 임금을 많이 받지만 한국 시장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전문 인력 시장은 그 나라가 또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 그 다음에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담보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력 유치는 표상이고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설픈 전문 인력들 같은 경우는 국내의 대졸자 노동시장이나 고령자 은퇴한 시장과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자들 은퇴시키고 외국의 전문 인력들을 이제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이런 이슈이고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주로 이제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비전문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전문 시장의 수요가 거의 한 8, 9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민자가 들어와 가지고 좀 더 높은 생산성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랫동안 이민을 겪었던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좀 다르지만 유럽도 그렇고 되게 이민자가 한 3세대 정도 돼야 평균적으로 그 나라의 이제 수준하고 이제 일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은 되게 과거에 식민지를 겪었던 이제 나라들이 이렇게 해서 통합 비용을 줄여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학습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다수의 비전문 수요하고 이걸 인구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갭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과거에 과거에
그 유럽의 국가들 또는 선발 이민 국가들은 기술 혁신이 그냥 대량 생산 체제에서 그 이제 좀 그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또는 기술 혁신을 했지만 오늘날 같은 급격한 기술 혁신을 경험하지 않은 사회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왼쪽의 그림이 그 택배 상하차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류창고에 이 아래 그림은 물류창고에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쪽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외국인 허용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이 담당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자동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 기계가 멈추는 건 딱 한 번이에요. 배터리가 다 방전됐을 때. 사람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끌려서 사고도 나고 말도 많고 그러지만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들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시간이 흐를 때 여기에 체화되어 있는 이민자들이 과연 한국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위에는 케어이시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거의 다 됐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인제 출생률이 0.78%인데 과연 이민자들의 출생률이 2~3% 넘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자도 저출생, 그다음에 이민자도 수도권 집중화, 이민자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그래서 결국 이민자 정책에 성공하려면 이 저출생 고령화를 야기하는 대안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였지만 이 이민자가 오히려 기존의 한국의 이런 저출생 고령화를 야기시키는 그 사회 구조를 더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민자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이 취약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클 거다. 제가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럴 개연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제가 갖고 있는 해법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향을 좀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인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 우리가 인제 인구나 이민자 유입 정책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금 적어도 아시아권 내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한 30 년에서 50년 동안 또 그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무한 노동 공급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한 8천만 되고 뭐 이제 그래서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무한 공급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어요. 이민 경쟁이 있는 거지. 임금 수준이 가장 높아요.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나라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자기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우리가 절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에 지금 한계로 되어 있는 노동력 부족 현상들을 좀 더 잘해서 이 일정한 그러니까 순환 형태로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필요하다면 인적 자본 투자도 하고 그래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인제 이렇게 하는 게 인제 이거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전략들이 되게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유입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나라들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 인제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 언론 보도들이 좀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저기 일본이나 대만에 대한 오류도 많고 제가 인제 사실은 일본이나 대만의 속속들이 그 제도나 뭐 이런 거 너무 자세히 알고 현장도 알고 있는데 오류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인제 만약에 이 사람이 인구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중에 인제 뭐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높은 소득을 갖고 있거나 그럴 때는 정주 자격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 한국 국민으로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근데 이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자를 가지고 전문적 비자는 뭐 정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임금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경제력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장 임금이 높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순환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인구 정책으로서는 일정한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제 좀 투 티어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인제 이민자 정책은 인구, 교육, 노동, 복지, 지역 주민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 행정을 하고 있는 이민청이 바로 이런 거죠. 사회 통합을 이야기를 했는데
새통합은 미등록, 이렇게 불법이나 미등록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한쪽에 단속을 나가는 이민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그래서 이민청의 이슈는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민 행정 수요가 늘어나죠. 이제 출입국 행정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민청을 독립시키는 건 좋지만 이민청이 이민 정책의 거버넌스로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민청은 거의 그 나라의 네. 인구 정책, 저출생 고령화 완만개 정도의 광범위한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각각 갖고 있는 부처들이 좀 더 통합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부처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가장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싶으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실패 중에 하나가 지역 주도의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도권 정책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 정부의 재량권을 주지 못하는 지역의 어떤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던 게 오늘날 이제 그 불균형 문제, 또 지방 소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중앙 정부에게 맡겨놓으면 이민 정책도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클 거다. 그래서 이민 정책은 철저하게 지역 주민, 지역 노동시장, 지역 산업구조라는 전략 안에서 한다. 그러려면 지방 정부가 비자 발급이라든가, 비자 발급은 중앙 정부가 하는 거지만 이민자들의 일정한 스폰서십을 갖는다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지원책을 유인책을 하도록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지역 주도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이 이민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게 이제 자, 이상으로 한 5분 정도 지났으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용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기용 박사님 이 발제 내용이 일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벗어나서 훨씬 더 폭넓은 의미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까지, 그리고 현재 쟁점되고 있는 것까지 포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자가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이 하기 어려우시다고 해서 우선 이정국 전 장관님이 토론을 듣고, 그리고 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질문을 좀 발제자한테 하고 그에 답변을 듣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코멘트를 받는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옥 장관님 토론을 좀 해주실까요? 뭐라 그러나. 이 화면을 좀 공유 공유. 화면을, 예. 예, 제가 잠깐만요.